보니 학자가 된 거죠. 근데 학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야 뭐 대학원 들어섰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택한 일을 진지하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고, 어떻게 대학원에 오게 됐는가, 아마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학부를 졸업하고 자기 진로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 또한 진로를 고민했었죠. 그래서 뭐 행시도 잠시 준비했었다가 취직도 어디 할까 고민했었다가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고민을 하고 조금 해본다 하더라도 그걸 정말 잘하고 이렇게 심화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길을 택하게 된 거고, 공부하는 길을 택해서 그 길 사이에서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읽고 공부하고 나누고 따지고 뭐 이게 이제 직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밥 벌어먹고 사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네. 네, 뭐 워낙 연구를 저는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나 콕 집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개발도상국의 교육 문제도 있고, 또 교육 불평등 이슈도 있고, 또 교사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문해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건 역사 연구고, 어떤 거는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이슈기도 하고, 어, 정말 이제 좀 다양하게 넓혀져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학부에서 하거나 혹은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 사회학 쪽이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개도국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그 중에 뭘 택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전통적으로 교육학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국가들을 치면 뭐 이렇습니다. 뭐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탄자니아, 가나, 그다음에 파라과이, 뭐 이런 국가들인 거죠.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 베트남, 그다음에 미얀마, 스리랑카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어,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좀 관심 있고 또 여전히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모잠비크 같은 곳이에요. 모잠비크 중에서도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즉 교육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주제가 교사 교육과 관련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교사란 누구고, 또 어떻게 학교에서 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가는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준데 뭐가 부족한지, 그 국가의 일원이 아닌 국제사회 일원으로 모잠비크의 교사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고민들을 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아주 잘 알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수업이 이제 교육 역사사회학 수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학, 역사학, 사회학 이 세 가지가 상당히 혼합적이면서 한 시대적 상황과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에도 뭐 역사를 좋아하는 게 있긴 있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알면 알수록 훨씬 더 현재의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학문 분야라서 이렇게 더 공부하게 되고 또 매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학 공부하는 많은 분들한테 이 역사학이 가져다주는 어떤 매력이 아직 충분하게 표현이 된다거나 혹은 잘 전달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학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적인 접근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왔는지 꾸준히 깊게 천착해서 들여다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뭐 연결 지점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그렇다면, 네, 또 최근에 세계 시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교수님 성함을 치니까 2021년도에 딱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을 하셨던데, 그쪽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세계 시민교육은 이름이 세계 시민교육으로 돼 있지만 결국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 인간 뭐라 그럴까요? 인간 교육의 어떤 가장 마지막 형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을 그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몇몇 특정 국가의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개념을 못 쓰는 국가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거기서는 세계 시민교육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민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회주의라든지 혹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 관리 이런 거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거든요. 홍콩이 그렇게 이제 진압당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이 개념이 등장한 어떤 뭐 2010년대 초반, 대표적으로는 2013년도에 유엔에서부터 시작된 뭐 개념으로 시작해서 이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여러 내용과 그걸 통한 어떤 교육의 궁극적인 도달 목표 혹은 실현해야 될 바 이거는 교육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 시민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 개념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번역도 하고 이렇게 돼도 아마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 또 이 교육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많은 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죠. 30건 넘을걸요? 네. 네. 최근에 절판돼가지고 안 나오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30건에서 한 35건 정도 될 겁니다. 올해도 한 5-6건 정도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당장 이번 달에도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되죠. 아, 사실 저서보다도 번역서가 이제 훨씬 더 많은데요. 번역서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번역서는 제가 글 쓰는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책이나 하지는 않습니다. 꼭 같이 공유하고 싶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접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니 어떤 분들은 뭐 학생들 시켜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저는 제 몫을 충분히 하는 거죠. 한 번도 학생들한테 저보다 더 시킨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하면 할까.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은 다 이제 공역자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같이 할 분들을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번역은 제가 글 쓰는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글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자판 앞에 키보드 앞에 앉았다고 해서 글이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써가면서 그 다음에 글을 다듬어가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서 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고쳐 나갈지 혹은 그 생각의 틀이 맞고 틀린지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뭐 번역을 한다거나 혹은 짜투리 시간, 틈새 시간들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을 두고 번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잡글은 상당히 빨리 씁니다. 한번 잡으면 쉬 쓰는 이런 게 있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늘상 이렇게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특히
언어에 대한 어떤 감각도 좀 키우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번역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번역되는 많은 책들은 제가 관심 있는 어떤 교사, 그다음에 교사 정체성 혹은 교사에 대한 역사 이런 책들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은 글들,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이론, 그다음에 제가 늘 이렇게 이론적으로 관심 있는 파울로 프레이르에 대한 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 나오는 번역서의 제목은 골리앗 무찌르기 어, 미국 교육개혁과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교육 사학자죠. 다이안 레비치라고 하는 뉴욕 대학의 명예교수께서 최근에 2020년도에 발간한 책이었고 제가 안식년 중에 이제 첫 발간되는 책을 우연히 알게 되고 읽으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 혼자 번역을 한 거고 아마 1, 2주 내에 나오지 않을까. 책 표지까지 다 넘겼으니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이안 레비치는 미국의 이제 교육학계 다양한 교육학계 내에서 어떤 이게 책이나 혹은 영향력 이런 랭킹을 치면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대단한 분이시죠. 교육사를 배경으로 다양한 어떤 교육 현상들을 설명해내고 또 어떤 교육의 지향을 이야기하는 잘 알려진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 가지고 교육개혁의 어떤 수사들 그리고 미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리고 여기에 관여된 수많은 개인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혁신도 잘 모르겠고 공정도 잘 모르겠고 이게 두 가지를 묶어놓고 더더군다나 우리 연구사업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혁신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고 또 공존이라는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자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설명돼야 되는지는 상당히 이제 난망한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K 사업단이 그래도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학을 아우를 수 있는 꽤 중요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BK 사업단이 준비되는데 제가 참여를 못해서 이런 고민들의 어떤 저 밑바닥까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단이 지속되면서 이 키워드 혁신과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의 핵심적이면서도 또 다른 다른 영역까지도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힘 혹은 교육학의 어떤 힘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혁신과 공존이라고 하는 게 공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즉 한 무대에 같이 있으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어떤 교육 연구의 모델처럼 느껴지잖아요. 혁신도 필요하고 공존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여기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공존은 같이 있기 어렵다. 이겁니다. 혁신하면서 공존한다. 뭐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말하기 쉽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주로 교육이란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교육의 역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은 한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한 사회에 변화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끌고 나가야 될 것들을 보존하면서 다음 세대에 그걸 전달해 주는 거죠. 사회화라고 하는 표현이 딱 거기에 맞습니다. 근데 교육이 그것만 얘기하냐? 아니죠. 교육은 늘 뭔가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바꾸고 변화하고 바뀌는 걸 끌어내야 되고 뭔가 성장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유지 보존시키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지 보존시키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유지 보존시켜야 된다는 거하고 변화시키고 키우고 바꿔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이라는 표현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겠어요? 시끄러운 거예요.
혼란, 갈등, 긴장. 교육의 본질이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혁신은 말하기 좋고 듣기 좋아서 혁신이지만 혁신이란 즉 뭔가 혁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걸 혁신이라고 평가하려면 그 밑바닥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긴장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공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존이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하는 걸 공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같이 살아가는 걸 공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육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죠. 그게 뭐겠어요?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은 역설이자 난장입니다. 그거를 허용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조용하고 또 조화롭고 또 순응하고 내가 너를 참아내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거죠. 따라서 교육이 혁신과 공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혁신과 공존 뒷 배경에 가려져 있는 그런 복합적이고 또 다차원적이고 또 복수적인 모습의 교육들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혁신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었을 때의 교육의 모습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공감할 수 있게 또 그것이 우리 삶의 다면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연구의 모든 키워드는 사실 공존과 관련돼 있죠. 왜 오죽했으면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실제 사회의 모습은 뭐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삶 아니겠어요? 따라서 제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에는 혹은 가장 뒷 배경에는 공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둘을 뭐 똑같이 놓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뭐 BK 사업단의 뭐 이게 모습이지만 제 개인적 학자적 입장에서의 이 두 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공존을 위한 혁신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혁신이 뭔가 삐까번쩍하고 세련되고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살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이고 방법적인 모든 것들을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교육공학을 하시거나 혹은 어떤 이게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의 혁신에 대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이제 공존을 어떻게 연결짓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주로 기초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초교육이라고 하면 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학습자들이 배워야 될 마땅한 내용들을 배우는 과정 이게 이제 기초교육이죠. 플러스 성인들 즉 성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덕목 그것으로서의 시민성을 채우는 것 이게 여러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민주시민성이라든지 세계시민성이라든지 혹은 뭐 다문화 시민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의 밑바탕에는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자기가 한 사회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성찰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학의 어떤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삶의 형태 공존 아니겠어요? 경쟁 뭐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공존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쟁은 뒤로 밀려나도 되는 개념인 거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즉 누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차원의 경쟁이 아니라 누군가를 포함시키고 또 포괄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의 어떤 경쟁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뭐 불평등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교사다움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교육의 여러 모습들에서 학생들이 자리해야 될 학생들의 어떤 행위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대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공히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인권과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묶은 건데요. 인권과 학교 교육을 보면 왜 학교 교육에서 인권이 중요한지, 그리고 학생 인권으로 시작된 어떤 인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마치 어떤 학생들을 빨갱이로 만드는 듯한 뭐 어떤 담화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학교 사회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연구들, 예를 들면 학생 인권 조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왔는지, 그 속에서의 논쟁이 뭐였는지, 그 논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논쟁을 이해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떻게 마련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걸 뭐 비교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나름 고분고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라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즉,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서 앞선 세대가 후세대에게 야야 이거 정도는 해야 되고 행동거지는 이렇게 해야 돼. 어쩌면 인성교육이라는 말로 이렇게 아이들을 좀 순화시켜 온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거보다도 한 개인이 사회를 조금 더 폭넓게 보고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성교육보다는 인권교육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진취적인 어떤 교육의 개념이 아닐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다 좀 이렇게 수구적인 즉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 존속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바꿔나가고, 그 바꿔나가는 것들이 새로운 세대에게 훨씬 더 잘 맞는 시스템이 아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좀 논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달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대학원 학위를 가능하면 따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크지 않은 국가들인 거죠. 뭐 싱가포르도 크지 않은 국가고, 그 다음에 핀란드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10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국가 정도니까. 근데 저희가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사다움이나 혹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라던가 학교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교사다움은, 최상의 교사다움의 핵심은 연구자 같은 교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가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거하고 연구자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는 반대편에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연구자다운 교사와 또 약간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존재하는 교사다움의 중간 정도가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교사답다고 이야기할 때의 핵심은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사를 잘 키우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야 돼? 꽤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아, 인문 교양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인문학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 교사를 잘 가르친다는 얘기는 애들한테 교수법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뭐 교육공학에 계시지만 거기가 이제 딱 그런 거예요. 잘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교수법을 잘 익히게 하는 겁니다. 인문학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치는 교수법의 전문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반대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둘을 다 갖춘 거죠. 이 둘을 갖춰가지고 다 이제 잘 뽑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인문학자로 된다는 게 대체적으로 연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편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일 텐데, 이 둘이 어떻게 접목돼서 교사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한국에서는 뭐가 강할까? 제가 보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즉 둘을 잘 묶어가지고 만들어내야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인문학을 강조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법을 강조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과교육 뭐 쪽에서는 교수법을 잘 가르치는데 별로 관심 없거든. 그러면 인문학을 잘 가르친 그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교사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번역한 교사교육의 딜레마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따라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BK 연구사업단의 어떤 연구 방향이나 앞으로 여기 참여하는 많은 분들 중에 교사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사가 어떻게 길러져야 되나? 혹은 교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에 관심을 잃지 말고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딴 나라 말고 우리나라. 딴 나라 말고 우리나라. 저는 이제 번역하니까 미국 얘기를 많이 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까운 과거든 혹은 약간 먼 과거든 우리가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천착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근거 없는 즉 발판을 딛지 않은 방식의 어떤 주장만 많은 것 같습니다.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면 해결이 난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위에 구름 타고서 둘이 싸우면 도망갈 것도 많고 둘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지. 땅에 발을 딛고 싸워야지. 도망갈 때 그 정해져 있는 거고 멀리 도망 못 가고 결국은 싸워야 되는 방식인 거고 그래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교사다움 그리고 좋은 교사 그리고 학교가 잘 되기 위한 훌륭한 교사로서의 어떤 배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그건 궁극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 그리고 이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걸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교사는 단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뭐 40만이라고 하건 50만이라고 얘기하건 이 많은 숫자에 있는 교사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종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교육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집단입니다. 다중적 집단이에요. 어느 게 더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를 당장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요. 저는 교사들의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맞고 틀린지 저는 선생님들끼리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도 쉽게 교사는 이래야 돼, 교사는 이래 이렇게 좀 단순하고 또 마치 답이 있고 정말 한두 개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사를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 짧은 얘기가 될지 긴 얘기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에 온 거예요. 대학원에 와가지고 공부의 길을 잃었다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못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됐을까? 교육학과 대학원 한번 보죠. 1년에 대략 많게는 100명 가까운 석박사생들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거고, 어, 학부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 때 이분들은 어떤 뭐 취업을 위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공전원처럼 공학전문대학원처럼 이렇게 어떤 취업의 루트라던가 혹은 특정한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어떤 직업훈련원이 아닌 상황에서 대학원이 어떤 곳인지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학문적인 성장을 하는지를 이렇게 터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역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유하고 반드시 어, 이렇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배움의 방식은 이 학문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자기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설득이 자기 설명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한 활동, 영어식으로 액티비티, 그건 너무도 분명해요. 리딩, 무조건 읽어야 돼요. 라이팅, 쓰기, 토킹, 말하기, 디스커션, 같이 얘기하기, 리플렉션, 돌아보기. 이게 말은 쉬운데요.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그라고 하죠. 이 방에 대략 한 4,000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책 다 읽으면 박사 학위 인정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될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200권을 읽는다. 이게 20년 걸리는 거고요. 한 뭐 1000권 정도 읽으면 4년 정도 걸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리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정도와 깊이와 방법은 정말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이 대학원에 와가지고 읽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라이팅, 글 쓰는 방법. 결국은 대학원에서 와서 배우는 거는 라이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써야 돼요. 쓴다라고 얘기하는 걸 무슨 학위 논문 쓰는 것만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리딩 하셨는데 리딩하고 나서 서평 쓰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읽으나 마는 거죠. 나중에 서 기억 안 나면 소용이 있겠어요? 따라서 끊임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그 글 쓰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에세이 쓰듯이 시 쓰듯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는 방식은 읽고 나서 자기 생각을 가다듬도록 하는 방식인 거고 자기가 가다듬은 생각을 하나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대학원 잘 마치고 나 시집 냈어. 그건 별로 자랑이 아닌데 이런 거죠. 토킹. 자기 생각을 말로 정연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공간적으로 동시대에 살고 있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즉각적으로 생각들을 교류하는 장을 이 대학에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서울대가 그걸 가장 잘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이 문전성시인데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영역을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부지기수로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글을 쓰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답변 안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럴 수 있나? 아니잖아요. 터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디스커션도 뭐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리플렉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렉션은 아까 얘기했던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관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죠. 내 생각이 어떤 흐름 속에서 바뀌어 나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흐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정신줄 놓는 거죠. 정신줄 놓았다는 얘기가 속된 표현으로 어떤 건지는 제가 뭐 구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내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수시로 내 안에 들어오는 인풋과 나로 통해서 나타나는 아웃풋을 돌아볼 수 없으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거죠. 적어도 이 공간, 즉 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아우르는 어떤 생각의 끈,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이렇게 매듭 짓고 또 이렇게 그 조직하는 하나의 저는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를 어떤 학자는 바로 옆에 계신 김영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론, 그걸 위한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연구를 하건 어떤 질문을 갖고 있건 어떤 방식으로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현상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연이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그걸 모른다는 얘기인 거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거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설명이 안 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자로 연구자로 훈련받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일이건 해결 가능한 혹은 설명 가능한 뭔가가 있다야. 그게 모든 일에는 모든 상황에는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의 끈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런데? 4살, 5살, 6살짜리가 부모 꽁무니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잊어버리죠. 그리고는 남들이 준 지식과 체계를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남이 시키지 않은 내 삶의 어떤 지적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첫 출발이 모든 일에 대한 이유를 캐묻고 답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작은 결실이 학위 논문이 될 거예요. 너무 학위 논문을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